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한 달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긴 잠행을 깨고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네, 꽤 오랜 기간 공개 활동이 없어서 한때 신변 이상설부터 여러 추측이 나돌기도 했었죠. 네,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곳은 북한이 혁명 성지라고 중요시하는 삼지연시 건설 현장이었다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철영 기자, 김 위원장 모습이 오랜만에 공개됐는데요. 눈에 띄는 점이 있었나요? 네. 북한 매체들은 지난 16일 김정인 위원장이 삼지연시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전했는데요. 총 비서동지께서는 삼지연시 건설은 지방 인민들을 문명한 물질문화 생활예로 도약시키기 위한 새로운 혁명의 출발점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 마지막 공개 활동이 지난달 12일 국방 전람회였으니까 34일간의 잠행을 깨고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몇 달 살이 빠진 모습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번 모습은 20여 킬로그램을 감량한 상태로 추정되는 한 달여 전 모습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잠행 기간은 꽤 길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가장 길었고요. 김 위원장 집권 후 10년을 통틀어서도 두 번째로 긴 기간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4년 39일 동안 공개 활동을 하지 않다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김 위원장이 한동안 공개 행보를 하지 않을 때마다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삼지연시 방문에서 검은색 가죽 롱코트 차림으로 간부들을 대동해 공사 현장 이곳저곳을 둘러봤는데요. 전문가들은 건강상의 문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긴 잠행을 깨는 공개 활동 장소로 이 삼지연시를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삼지연은 이른바 백두혈통을 상징한다는 혁명성지로 3단계 건설 사업을 김정은 위원장이 구상에서부터 계획 시공까지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말 최종적인 완공을 앞두고 인민생활 분야의 성과로 선전하려는 거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우리 식대로 우리 힘으로 자력 번영, 자력 부강에 나가려는 우리 국가의 철석 같은 의지와 자신심, 자립적 발전 가능성이 실증됐다고 하시면서 네, 북한은 요즘 건설 분야, 특히 살림집에 대한 관심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올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보도는 정치 분야가 가장 많았고요. 경제 분야는 총 6번이었는데 삼지연시 방문을 포함해 4번이 건설 사업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만큼 눈에 띄는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건설 분야를 강조하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볼까요? 북한엔 어버이날이 따로 없는데 지난 2012년 어머니날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며칠 전 11월 16일이 10번째 맞는 어머니 날이었다는데요.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어머니날 닷새쯤 전부터 북한 방송에서 날마다 어머니날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방영했는데요. 카네이션이나 장미 같은 선물을 사려는 이들로 꽃가게가 북적이고 사랑과 열정이 담긴 이 장미를 여과하는 손님도 있고 또 사위 앞에 자식들을 훌륭히 내세운 우리 어머니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은 이 카네이션을 여과하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사진관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들의 명절인데 어머니를 활짝 웃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에선 아이를 많이 낳는 이른바 모성영웅 사례를 소개하며 출산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강동군의 박은정 여성이 10번째 자식을 낳았다는 소식이 보도로 전해져 많은 사람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자식 한 명 한 명을 낳을수록 당의 사랑과 배려가 커만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북한의 유도 영웅으로 불리던 개순희 아닌가요?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북한 유도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안겼던 개순희 선수인데요. 역시 유도 선수 출신인 남편과 결혼해 45살 난 딸에게 유도를 가르치는 모습도 이번에 어머니날 특집 프로그램에 방영됐습니다. 나는 우리 슬기가 걸음마를 뗄 때부터 유실장으로 자주 데리고 다녔습니다. 3살부터는 선수들과 같이 뛰고 동작도 곧잘 흉내냈습니다. 어머니가 받은 금메달보다 더 많은 금메달을 받는 최영문수가 된 내 모습을 포근합니다. 이 밖에 각 분야에서 활약하며 아이를 기르는 다른 어머니들도 특집물을 통해 소개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선 왜 11월 16일이 어머니날인 건가요? 김일성 주석이 처음으로 어머니 대회를 소집해 연설을 했던 게 1961년 11월 16일이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인 지난 2012년 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날을 어머니날로 제정했습니다. 북한은 어머니의 희생과 인내를 부각하며 당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기도 하는데요. 노동신문은 올해도 어머니라는 말에는 천만 고생을 낙으로 여기며 사랑을 바치는 여성에 대한 존중이 담겼다며
여성의 헌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3대 혁명 선구자 대회를 열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3대 혁명 선구자 대회는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뜻하는 3대 혁명 기여자를 불러 격려하는 행사입니다. 1986년 처음 개최한 이후 대략 10년 주기로 열었는데요. 이번엔 지난 2015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 집권 후론 두 번째 열리는 대회로군요. 네, 김 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하진 않고 서한을 보내 각 분야 혁신을 강조했는데요. 3대 혁명 불군기 쟁취운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저러한 조건을 내세워 참가하지 않는 단위도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3대 혁명 소조 사업 실태를 전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적실한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벌 관계가 명백해야 한다. 각 도와 시군에 책임을 묻고 역할을 높일 것도 당부했습니다. 올해가 김 위원장의 집권 10주년이기도 한 만큼 결속을 다지고 성과를 독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박철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수령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김일성 주석 아닌가요? 예전에 항상 수령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북한에서 수령은 원래 당과 인민을 지휘하는 중심, 핵심이란 뜻이긴 하지만 실제로 수령이나 수령님이란 수식은 주로 김일성 주석에게만 붙였었죠. 네. 그런데 최근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수령으로 부르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이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인민의 강력한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싣고 지난 11일자 노동신문 머릿기사입니다. 이 기사에는 수령이라는 단어가 제목을 포함해 모두 19번이나 등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위대한 수령, 인민적 수령으로 직접 묘사하면서 수령에 대한 신념과 의리, 충성심만 있으면 현재의 위기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수령이란 무슨 뜻일까? 북한 사전은 수령을 사회 정치적 집단 생명의 중심, 인민 대중의 뇌수, 통일 단결의 중심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원수나 총비서와 같은 직급이나 직위를 초월하는 개념으로 북한 체제의 생명과 운명을 책임진 절대 지위의 최고 지도자를 말합니다. 노동계급의 최고 지도자 또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집권당의 최고 지도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호칭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그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10년 전부터 자동적으로 수령의 지위를 계승한 겁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사와 전통은 또 한 분의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어 더욱 빛나게 계승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 역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사람을 동시에 현대 조선의 수령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와 달리 수령이라는 호칭 자체는 북한 내부에서도 특별히 김일성 주석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북한 헌법도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 모두가 영원한 수령이라면서도 김일성은 위대한 수령으로 김정일은 위대한 영도자로 확실히 구분해 호칭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김일성에게는 수령님, 김정일은 장군님, 김정은에게는 원수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었습니다. 우리가 억압 문제를 해결할 때 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보고 싶은 김정은 원수님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수령 호칭은 이전과는 다른 현상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과거에 김일성이 사용했던 것 같은 위대한 수령이라는 표현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면서 김일성과 거의 같은 그런 위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신 것이 인민의 특전이자 대행운이라든지 위대한 수령이신 김정은 동지 등으로 묘사나 비유를 넘어 수령을 직접 호칭에 가깝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집권 10년 차를 맞아 선대의 후광에 의지하지 않고도 김정은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더 이상 김일성과 김정일의 후광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이 그동안 수립한 업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
이미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부터 선대의 유산을 강조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김정은표 정치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정일 시대의 선군 정치 대신에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제시하는 등 김정일 시대와는 확실히 다른 길로 가겠다라는 걸 당귀하게도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령 김정은의 위상은 김일성 주석과 비할 만큼 공고할까? 일단 북한 권력 내부에서의 지위는 확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집권 직후부터 군 최고 수뇌부는 물론 명실상부한 2인자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면서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유일적 지도자의 위상을 굳혔습니다. 리용호 총참모장, 그다음 장성택 전 행정부장 포함해서 집권 초기에 수백 명, 차관급 이상의 수백 명의 엘리트를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대항 세력이나 잠재적 정적은 지금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노동당과 정부, 군 전 분야에서 확고하게 장악한 권력을 바탕으로 집권 10년을 맞아 전 대중에게 수령과 어버이로서 자리매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성과입니다. 한때 경제 상황과 외교가 성과를 보이는 듯했지만 지금은 다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수령의 절대 권위가 권력 핵심부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산되기에도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즉 사실 김정은 북한 체제는 흔들리고 있거든요. 체제 결속, 난관 돌파를 위한 위상 강화, 리더십 돌파 이런 차원이지 자신감에 기반을 한 김정은주의 혹은 김정은 체제 강화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 집권 10년,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울먹이던 28살의 후계자는 집권 10년을 꽉 채운 30대 후반의 수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 김정은의 앞에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외교와 안보 상황, 더욱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경제와 코로나 봉쇄, 그리고 주민들의 불안감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네, 지난 시간 북한이 물레방아까지 동원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이 독려하고 있는 소수력 발전은 사실 알고 보면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이기도 했어요. 네, 지금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크잖아요. 이 국제적인 규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는데요. 북한도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높다고 하거든요.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적지 않은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게 했다는 알리백을 선언하고 나섰죠. 그랬죠. 국내 유수의 기업들도 이 삼성, 현대 이런 곳도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필수가 돼버린 거죠. 네. 예,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탄소 중립화 시대로 가면서 여러 가지 지금 기업 활동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일정한 기준치 이하의 탄소 배출만 한 제품에 대해서만 수출을 허용하거나 그게 아닌 것 같으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즉 탄소 배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결국 기업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에서도 자연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많다고요. 사실 전 세계는 진짜로 이제 지구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북한은 사실 전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력 가지고도 이제 기본적인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 에너지 이쪽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풍력 발전,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이런 것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조금 이제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에너지를 에네르기라고 하는 것 같고요. 명칭이 좀 다르죠? 조금 이제 발음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태양빛 하는데 한국에서는 태양광 패널 이렇게 이제 부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북한은 태양빛 전지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개인은 물론 기업소에서도 태양빛을 사용하고
여긴 북한 주유소인데요. 태양빛 전지판을 사용하네요. 연료 공급기가 지난 시기에 비해 3배로 늘어났지만 우리는 하루 24시간 전기 걱정을 모르고 연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선 굉장히 친숙한 것 같습니다. 그 장마당에 가면 태양빛 전지판을 팔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규격의 태양빛 전지판을 다양하게 팔았는데 그걸 집에다 이제 설치를 하죠. 근데 여기서 사실 그 좀 그 재미나는 지점이 뭐냐면 그 전기를 이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보관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이제 안 좋아요. 대동강 축전지 공장에서 나오는 배터리가 별로 이제 질이 좋지 않고 또 중국산도 질이 좋지 않은데 그 군수용으로 쓰는 배터리가 이제 되게 오래 가고 질이 좋아서 그 땅크 배터리를 이제 많이 쓰거든요. 크다고 해서 땅크가 아니라 진짜 탱크로 쓰던 배터리인가요? 네, 탱크에 설치했던 건데 커요. 크기도 크고 무겁기도 무거운데 그러니까 그만큼 수명도 길고 이제 선실도 좋고. 남한에서도 사실 태양광 에너지를 많이 쓰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도 이 북한 주민들이 오히려 태양광, 이 태양빛을 쓴다는 게 사실은 약간 의외입니다. 예, 북한의 경우에 가장 손쉽게 주민들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래도 태양광을 사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 태양광 전지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수입을 해서 각 가정에서 태양 전지를 구축을 하고 그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최근 북한 방송에서도 이 태양광이나 풍력을 사용하는 모습이 방영됐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와트의 전기라도 생산해서 나라에 이바지하는 것이 곧 양심이고 도덕이고. 여기 릉라이민 유원지에는 중구역에서 건설한 개통병렬형 태양빛 발전소가 있습니다. 네, 평양시 중구역에 건설한 개통병렬형 태양빛 발전소라고 하는데요. 일단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 어떤 가구에서 태양광 전지를 자기 지붕에 설치를 하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국가전력망, 즉 한전개통에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형식을 개통병렬형 혹은 개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소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태양광 에너지를 이제 축전지에 따로 저장을 했는데 이제 그걸 하나의 일원화된 체계 속에 넣는다는 거네요. 국가전력망에 물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 태양광 에너지가 어느 정도 사용되나요? 대체로 북한 전체 발전량이 분석하기로 230억에서 240억 킬로와트 아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30억 킬로와트 아워에서 아무리 풍부하게 잡더라도 10% 이하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10%곤 하지만 이게 작아 보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뭐 작은 수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북한의 발전량이 남한 대비해서 20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만약에 북한의 신재생 에너지에 조그만 투자라도 들어간다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고 그 부분은 북한 주민의 전기 사용 생활에 큰 영향과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이 있다면 북한 주민들은 그러면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설치하면 깜깜한 세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 같은 것들을 이제 충전하려면 전기가 안 오면 전기 오는 데 가서 충전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근데 사실 태양빛 전지 가지고 이제 냉동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 정도는 이제 조금 힘들고 TV는 볼 수 있어요. 재미난 거 한두 편은 저녁에 이제 보다가 쉴 수 있어가지고 사실 이 수요가 높은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수력, 태양광, 그리고 북한이 또 강조하는 신재생 에너지, 바로 풍력이죠. 바람 세기가 센 신의주 씨의 실종이 풍력 발전기 도입이 아주 실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위도가 높고 또 산지가 많기 때문에 풍력 자원은 남한보다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전반적인 지형 특성상 신재생 에너지가 아주 풍부한 국가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풍력 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 그리고 기술 개발들이 북한의 신재생 에너지 연구소를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이제 풍력 전기를 만들어도 보고 이제 중국산 그 소형 풍력 발전기 그 세트 가져다가 집에다 설치하고 이제 사용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던전 벌어서 장마당에서 던전 벌어서 그 시집 가는 여성들이 그 지참품으로 될 정도로 이제 풍력 발전기가 소형 풍력 발전기 세트예요. 그러니까 바람개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배터리까지 해서 그 세트를 지참품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정도로 그때는 이제 한동안은 풍력 발전으로 전기를 쓰는 게 이제 유행이 많이 됐었습니다. 풍력 발전 얘기하시면서 결혼 지참으로 가져간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 대관령에 있든가 제주도에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풍력 발전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북한도 개마고원 같은 데는 되게 바람이 많이 불 것 같거든요. 이런 지역에 풍력 단지를 만들게 되나요? 개마고원에 일정 부분 풍력 발전기가 있다지만은 제주도와 비교를 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아닌 거고 전반적으로 북한 전역에 바람이 있는 곳에 풍력 발전기를 세우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는 세포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세포 지역이 뭐 바람포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바람이 엄청 강하고요. 평양에도 이제 두단 섬인가 그쪽은 평양 사람들도 이제 평양 11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쪽에도 이제 강바람이 꽤 세거든요. 그래서 풍력을 잘 이제 어떤 것에 어느 정도의 그 바람이 부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잘 조사하면 좋은 이제 자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이 재생에너기법 이렇게 해가지고 법까지 제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3년에 재생에너기법을 북한 당국이 제정했고 그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권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친환경적인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근본 배경에는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44년까지 북한 전체 설비 용량의 65%를 자연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도 하는데요. 남한 사회에서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전력망의 안정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 북한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의 그 활성화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에 분명합니다. 네, 북한이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이유, 시작은 좀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추세는 세계의 흐름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북한은 이 물레방아까지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등 전 주민이 에너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올겨울 추위에 북한 주민들도 잘 지내야 할 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이 헤어져 산 지 70년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젠 살아계신 이산가족 수도 많이 감소하고 있죠. 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생존해 계신 분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북녘의 가족과 고향 한 번이라도 보는 게 이분들 소원일 텐데요. 네, 가볼 수는 없지만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색 단풍이 완연하게 물든 절정의 가을. 자유로를 끼고 옛 삼국시대 군사적 요충지였던 파주 오두산에 30년째 자리하고 있는 통일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오두산 통일전망대 건물 위입니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고 있는 곳인데요.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역시 가을이 한창인 북한 땅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강 건너로 길게는 2km, 짧게는 500m도 안 되는 곳에 보이는 황해도 개풍군. 작년 10월부터 주택 개량 사업을 해서 신형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100% 다 입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지켜보면 빨래도 널려 있고 생활하는 모습을 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지척인 만큼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최근 특별한 사진전이 시작됐습니다.
꿈엔들 이칠리아라는 제목의 이산가족 고향 사진전. 우선 전시장 입구엔 북한의 자연 풍광, 특히 백두산과 금강산의 사계절을 담은 커다란 사진들이 배치됐는데요. 과거 20여 년간 북한을 100여 차례 드나들며 주로 북녘의 산천을 촬영했던 70대 사진작가의 작품들입니다. 제가 북녘의 산하 5대 명산을 4개로 다 촬영하기로다가 그런 계획이었는데 남북 문제가 매끄럽지 못하고 중단이 된 바람에 금강산하고 백두산만 이렇게 조명을 하고 미완성으로 되어 있는 이제 묘양산이나 칠보산, 황해도, 구월산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금강산 해금강과 개성의 박연폭포, 조선시대 관서 8경 중 하나라는 자강도의 정자 인풍루, 그리고 북한에서 국보로 지정된 조선 전기의 암자 묘향산 부령대. 이런 북녘의 명승지 사진들은 어릴 적 고향을 떠나던 그날, 그 순간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38선 초소 지나서 한 500m 가량이나 넘어왔을까. 어머니가 고향으로 큰절 사배를 하시더니 그 대상통곡을 하시더라고. 대상통곡을 하세요. 지금도 어머니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요, 목이 밉니다. 시장과 학교, 연등회, 단오날의 풍경, 시민들의 일상을 담은 흑백 사진과 개성 남대문 같은 시가지 모습 앞에선 어릴 적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나며 다시 한번 회한의 눈물을 쏟게 됩니다. 남대문이야, 남대문. 어머나 맞췄어 내가. 개성 시내 남대문이에요. 그래서 남대문 봤다 그랬더니 와보니까 남대문이네. 어머나 남대문이야. 서운동에 큰 설렁탕집을 했어요. 피난민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우리 집으로 몰려드는 바람에 부모님들은 못 나오시고 너희 먼저 나가라. 너희 나가면 나중에 정려고 간다. 나갈게. 너희들 먼저. 한국전쟁 직후 수백만 명에 달했던 이런 이산가족은 70여 년의 세월과 함께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운명을 달리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현황만 봐도 13만 3천여 명 중 현재 35% 정도인 4만 6천여 명만이 생존해 있고, 이들의 대부분 85%가 70대 이상의 고령자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떨어진 가족을 한 번이라도 만나볼 수 있었던 경우는 지난 20년간 총 21회, 4,290가족에 불과한 실정. 이 때문에 이번 전시처럼 사진으로나마 그리운 고향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 사진에 이어 최근의 북한 모습이 담긴 사진도 만나보고요. 돋보기로 사진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별도로 마련된 영상방에선 3D 영상으로 재현된 고향으로 가상여행도 떠나보며 한없는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크지는 않지만은 온 가족이 함께 오셔가지고 내 고향의 옛날과 현재를 봄과 동시에 그 실향, 고향을 떠나오면서 느꼈던 그런 슬픈 감정과 다시 보고 싶은 애틋함을 오감으로 느끼는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층을 올라가니 벽면에 큰 산과 새 모양의 그림이 펼쳐집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고향집을 중심으로 한 마을 모습을 수놓은 수많은 조각들을 모아놓은 것이었는데요. 6천여 명의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이 각각의 어릴 적 기억을 손수 그리거나 가족사진, 편지 등을 남긴 것으로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의 작품을 이뤘습니다. 여기에는 이산가족분들의 이제 사연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이제 가족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작품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천여 작품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형미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리운 사연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 잘 보시면은 우리 이산가족들의 아픔도 잘 이해할 수 있고.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는 단풍진 산자락에서 만난 그리움의 향연.
그 한많은 그리움은 사진 속 풍경과 추억들로 위로받으며 늦가을 단풍과 함께 한없이 깊어져 갔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술 이름이 아닌가. 샴페인? 그냥 신날 때 먹는 것 같아요. 술인 같은데. 샴페인? 북한말 샴팡주는 샴페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뜻이 같은 말로는 샴팡 술이 있습니다. 약간 쉬웠어요. 우리나라 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거는 그래도 샴자가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한자 같은 게 더 섞인 것 같아서 좀 더 옛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좀 신기하네요. 그제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었죠. 코로나19 시대 두 번째 수능이었는데요. 애쓰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